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평안한 밤, 좋은 하루 되고 계신가요?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감기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심한 건 아니지만 약간 목감기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다들 습도도 항상 유지해 주시고 따뜻하게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인생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40만 중국 독자들이 열광했던 삶에 대한 46가지 현명한 조언이 담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저장대학교의 심리학 박사이자 13년에 걸쳐서 6,000명의 내담자와 상담해온 심리상담가 천하이센 작가의 책인데요. 요즘 제가 소개드리는 책 중에도 이런 책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듬어주는 책, 심리를 상담해주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좋을지 조언해주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연말이고 또 조금만 있으면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에, 이런 키워드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책을 저는 항상 보면 표지를 먼저 봐요. 표지에 인생이라고 크게 하얀색 표지에 검정색 글씨로 마치 붓으로 직접 쓴 것 같은 느낌을 글이 써 있습니다. 한자로 크게 인생이라고 써 있는데요. 뒷면을 보면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떠나는 삶이라는 위대한 여정, 그 길에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한 권의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책이란 거는 어떤 미디어보다 정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좋은 지침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옛날부터 책 했던 것 같아요. 올바른 습관을 기르는 법, 성숙한 심리 상태를 갖는 법,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법,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는 법, 인생의 단계마다 주어지는 사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책에서는 이 천하이센이라는 지은이가 어떤 인생의 조언을 해주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먼저 인트로 서문부터 읽어드릴게요. 어떤 책인지, 어떤 방향으로 읽어가야 하는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내가 나일 수 있을까? 심리 상담을 시작한 지도 어느새 13년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예상치 못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거나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내담자들과 많이 마주했다. 어떤 변화는 이혼이나 실업, 실연처럼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부터 닥쳐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삶의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어떤 변화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 주도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 이들은 자기 자신과 그런 스스로가 만들어온 삶에 불만을 느끼고 있기에 지금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하고 습관처럼 굳어진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거나 일하는 곳과 사는 곳을 옮기기도 하고 가족과 잘 지내는 방법을 찾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끝내기도 한다. 그들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길 바라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변화가 쉬워 보이는 까닭은 오히려 살면서 이러한 변화를 자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삶을 바꾸는 의미 있는 변화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마다 수많은 저항과 방해에 부딪힌다. 이러한 방해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인 또 다른 내가 내 안에서 공존하는 것처럼 변화와 돌파를 동경하는 마음 한구석에서 변화와 돌파를 방해하는 존재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인 것이다. 왜 이렇게 내 속에는 내가 많을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 내면에 방어 기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 방어 기제는 우리에게 안정과 통제를 추구하게 하고 변화와 발전을 거부하게 하며 변화를 꿈꾸는 우리의 욕구를 실제 행동과 대립시키고 충돌을 일으킨다. 이러한 충돌로 인해 우리는 중도의 변화를 포기하거나 정체와 방황을 거듭하고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게 되곤 한다. 2년 전 더다오 회의실에서 지식 플랫폼 러지스웨이의 창업자인 러저니와 지식 애플리케이션 더다오의 공동 창업자인 터보화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중국에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왜 시장에는 이들이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심리학 상품이 없을까요? 변화라는 게 아주 복잡하기 때문이죠. 변화는 행동 습관이나 마음가짐, 인간관계, 중요한 시기에 내리는 선택, 그리고 인생의 발달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나의 대답을 들은 그들은 이렇게 제안했다. 그럼 선생님께서 해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줄곧 해오던 일이다. 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심리적 근원이 있는지, 변화를 이루고자 할 때 그들을 억누르는 심리적 기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심리적 기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도울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항상 고민해왔다. 그랬기에 나는 이 도전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나는 행동과학과 인지치료, 가족치료, 긍정심리학, 정신분석과 성인 생애 발달 등 수많은 심리학 이론을 배우고 이러한 이론적 사상에 나만의 상담 경험을 접목시켜 새로운 이론인 자기계발 심리학을 만들었다. 이제 그 생각의 결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나라는 존재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다. 이 책의 원제는 위대한 나이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자기중심적 사고를 부추기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있거나 하루하루 버거운 나날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잊지 말라고 일깨워주고 싶었다.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결승점 앞에 그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꿈꾸는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얻는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는 그가 평생을 바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운이 좋아 얻은 것일 뿐이다. 이와 반대로 결승점에 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자신의 노력만으로 빠짐없이 밟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마주한 삶의 과정마다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해결해 나가며 나날이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애써야 겨우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이러한 과정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대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행동의 변화와 사고의 진화, 관계의 재구성, 역경의 극복, 인생의 지도까지 5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게 될 다양한 문제들과 그에 대한 체계적인 해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사례들 대부분은 내담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부는 내가 피부로 직접 느낀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이처럼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봤거나 직접 겪어본 일과 같은 익숙한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께서는 스스로를 쉽게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내담자들이 털어놓는 문제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만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심리학 분야에 속하긴 하지만 모두에게 열려있고 문턱 또한 매우 낮다. 그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누군가의 사연에 공감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책은 꽤 효과적인 자기 개발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이기도 하다. 불안함에 파묻혀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면 스몰 스텝 원리로 자신을 일깨울 수 있다. 또 항상 실패가 두려워서 행동하지 못한다면 기적 질문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항상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면 환경장을 전제로 자신과 환경의 상호 관련성을 키움으로써 업무와 과제 성과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변화하기를 선택했다면 이미 위대한 길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에서 심리적 안전지대를 벗어남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낼 것이고 경직되고 보수적인 사고 또한 유연하고 진취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또 얽힌 관계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독립적이며 책임감 강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옛 모습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오랜 세월과 경험으로 응축된 지혜를 얻어 마침내 위대한 나로 다시 서게 될 것이다. 이탈로 칼비노는 세상은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인류가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세상에 있어 인간이란 세상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조직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일 뿐이다 라고 했다. 세상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공이다. 세상은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어쩌면 우리는 자기 발전을 통해 세상을 더 낮게 변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 기회를 절대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과 내가 위대한 자신과 마주하기를 바라며. 이 책은 더다오 앱에 있는 자기계발 심리학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엮어 책으로 펴낸 결과로 내가 이 책의 서문을 쓰고 있는 지금 이미 10만여 명이 다운로드했다. 구독자 수도 10만여 명에 달하며 조회수도 500만여 건을 넘어섰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 강의가 자신의 삶을 바꾸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4만여 건의 댓글로 남겨주셨다. 구독자 한 분은 예전에는 생각이 많아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앞뒤를 재느라 스스로를 괴롭히는 스타일이었는데 과제 분리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난 후로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한 구독자는 딱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지방 공기업을 다니며 한창 이직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강의를 통해 진로를 바꿀 수 있는 용기와 변화를 시도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했다. 지금 그는 새로운 회사로 적을 옮겨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강의를 들었던 어느 기업의 임원도 퇴직을 앞두고 새롭게 시작할 무엇인가를 찾으며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때 전환기에 관한 강의를 듣고 큰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밥 딜런의 2집 앨범에 담긴 바람에 실려서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나온다.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사람이 사람으로 불릴 수 있을까? 여러분도 예상했겠지만 자기 개발의 길을 가다 보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책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그 힘겨운 순간 함께하게 되기를 바란다. 언젠가 우리는 길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위대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천하이센.
네, 이렇게 지은이가 서문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랜 시간 심리학 박사로 활동하면서 6,000명의 내담자와 상담해온 심리 상담가라고 했죠. 정말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올바른 맞는 삶의 방향을 제시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앱을 만들고 그 앱 안에서 강의를 하고 그 강의의 내용을 책으로 엮은 거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읽은 내용 중에서 저는 이 문장에서 갑자기 눈이 좀 크게 떠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 속에는 내가 많을까? 라는 문장. 이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내 속엔 내가 이렇게 많아. 그죠? 다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나 자신 한 명인데 이 안에서 결심하고 포기하고 찬성하고 반대하고 도전하고 방어하고 이런 모든 기제들이 다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 남 핑계를 대고는 있지만 결국은 다 내 안에서 기인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나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게 이런 심리 치료? 꼭 치료라고 하지 않아도 되죠. 나 자신을 아는 그런 첫걸음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나 자신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나를 찾는다. 이건 올해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본 문구인 것 같아요. 진짜 나, 리얼미,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됐죠.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은 아마 인류의 역사 내내 고민해온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분야의 책들이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또 이렇게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책의 차례를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 행동의 변화, 사고의 진화, 관계의 재구성, 역경의 극복, 인생의 지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목차로 되어 있어요. 행동의 변화에서는 삶이란 무수한 선택의 과정이다. 과거라는 껍데기에서 벗어나기, 새로운 행동을 습관으로 바꾸기, 변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힘, 사랑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 사고의 진화 여기는 타인의 평가 속에 스스로를 가둔 사람들 이건 고정형 사고방식이래요. 부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생기는가? 마음속에 심은 달콤한 지뢰, 비관주의. 지금 여기에는 불안이 스며들지 못한다. 그 다음 관계의 재구성에는 인생을 연극이라고 생각하세요. 혼잣말이 아니라 관계어로 대화하라. 사람은 어떻게 관계에 중독되는가?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죠. 관계에서 자유로워져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 다음 4장 역경의 극복에서는 익숙했기에 결별을 미뤘던 과거에서 벗어나기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새 출발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힘들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버티는 거 무수한 선택들이 쌓여 형성된 나 삶이란 평범한 인간이 비범하게 늙어가는 과정이다. 마지막 5장 인생의 지도에서는 사람은 어떻게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가?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어른이 되는지 진짜 어른. 삶이 내게 준 선물을 나누는 시기, 끝없이 뻗어있는 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많은 목차 중에 저는 제3장 관계의 재구성에서 관계의 언어, 혼잣말이 아니라 관계어로 대화하라 라는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관계의 언어. 혼잣말이 아니라 관계어로 대화하라. 내가 아닌 타인에게 집중해서 말한다는 것.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역할의 본질은 사람 간의 행동적 기대다. 우리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관계에서의 역할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관계의 소통은 암묵적인 역할 분담 과정이다. 그렇다면 역할 분담 과정이 암묵적으로 진행되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의 역할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어떻게 그들의 역할을 알아낼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역할 기대치와 우리의 역할 기대치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직접적인 답은 듣기와 말하기일 것이다. 언어는 사람 간의 의사소통 도구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 역할의 기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의사소통에서 관계 자체를 직접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보통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에둘러 이야기하기 마련이다. 만약 우리가 서로의 기대를 제대로 들을 수 없다면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만 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제대로 들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이 전부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언어이다. 내담자 B씨에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C씨가 있었다. 집을 사는데 돈이 모자란 C씨는 B씨에게 열흘 안에 갚기로 약속하고 20만 위안을 빌렸다. B씨는 C씨와 워낙 허물없이 형제처럼 지내고 가족끼리도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빌려줬다. 열흘 후 C씨는 약속대로 빌린 돈을 갚았다. C씨에게 돈을 받은 B씨는 아내에게 이 일을 얘기했다. C가 이번에 집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기에 20만 위안을 빌려줬다가 바로 받았어.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아내가 화를 냈다. 왜 화를 내고 그래? 당신도 C를 잘 알잖아. 그리고 이미 돈도 제대로 갚았다니까? 아니,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아내는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고 화가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기만 했다.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남편은 나를 찾아와서 아내가 너무 인색하다며 이렇게 화를 낼 줄 알았으면 차라리 말하지 말 것을 그랬다고 하소연을 했다. 겉으로 보기에 아내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 때문에 화가 났지만 사실은 그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자신과 상의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난 것이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아내와 상의하거나 상의하지 않은 것은 관계적 의미가 다르다. 하나는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아내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고 다른 하나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아내는 돈 때문이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에서 화가 난 것이다. 그런데 B씨는 왜 돈을 빌려주기 전에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 당시 머릿속에 미묘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만약에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친구에게 어떻게 설명하지? 그렇다면 그는 왜 돈을 빌려줬던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을까? 아예 끝까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말이다. 아마도 그에게선 또 다른 생각이 스쳐갔을지도 모른다. 아무리 그래도 이번 일을 아내에게 숨기면 안 되겠지? 그는 자신의 솔직함이 분노로 돌아오자 마음에 억울함이 가득 찼을 것이다. 이런 미묘한 심리 상태는 모두 관계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지만 언어의 소통만으로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이 사람 간의 상호작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남편과 아내가 돈을 빌려줄지 말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듯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대화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관계다. 겉으로 드러난 내용과 정보에만 집중하고 정작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의 정보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관계의 언어는 화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 그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달은 것이다. 하루는 샤오냉궁을 지나다가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머니 옆에 서 있었다. 다른 아이들도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간다니까 얘도 신청해야지. 얘가 지금 몇 살인데 벌써 수학 올림피아드를 나가. 왜 그렇게 얘를 힘들게 해? 얘가 안 나가면 누가 나가? 분명히 재능이 있다니까. 다른 애들보다 글도 빨리 뗐잖아. 어릴 때부터 공부 너무 그러다가 나중에 흥미라도 잃어서 공부 안 한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부부의 대화에 나타나는 관계의 언어는 무엇일까? 대화 내용만 보자면 자녀의 수학 올림피아드 지원 여부를 놓고 부부의 교육 철학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관계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서로 내가 당신보다 아이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당신보다 내게 발언권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빠져. 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언어다. 먼저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학 올림피아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녀와 관련된 많은 문제에서 이와 비슷한 갈등을 빚을 것이다. 상담실에서 이런 부부를 만났다면 두 사람이 다투는 내용은 건너뛰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을 것이다. 왜 선생님께서 어머님보다 아이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부모는 어리둥절해서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아마 어머니의 대답은 이럴 것이다. 우리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이라 애가 어떻게 크는지 하나도 몰라요. 집안일도 신경을 못 쓰는데 아이한테 신경 쓸 겨를이 있겠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반응은 어떨까? 아내가 애한테 애착이 너무 강해서 제가 낄 틈이 없어요. 저러다 애를 망치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에요. 내용 뒤에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지금은 심리학이 사회의 대중적인 관심을 받는 학문으로 자리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 지식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심리학을 공부한 뒤 오히려 관계가 나빠진 부부도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느 모임에서 한 여성분이 나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는 심리학을 배우고 싶어요. 심리학을 배워서 저희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말씀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럽네요. 인간에게 경계가 있는 것처럼 지식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소통을 더 잘 하려는 의도일 수 있지만 심리학을 배우면 당신이 가족보다 소통하는 법을 더 잘 안다는 특권의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역할도 가정의 참여자에서 연구자나 방관자로 확대될 거예요. 그러나 가족들이 반드시 이 특권을 인정하란 법은 없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가족들이 심리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건 실제로 관계의 변화를 반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대답을 마치자 옆에 있던 남성이 열렬하게 박수를 보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남편이었다. 관계의 언어는 사람에만 집중한다. 우리는 항상 사람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일 자체에 대해서만 이치를 따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관계의 언어는 정확히 이와 반대다. 일이 아닌 사람에 집중한다. 관계가 좋으면 무슨 일이든 이야기할 수 있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무슨 일을 얘기해도 모두 관계에 관한 이야기만 할 뿐이다. 관계의 언어에서 이야기의 내용은 피상적인 것이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관계야말로 본질적인 것이다. 일부 회사에서는 사무실에 일에만 집중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그러한 조치는 역설적으로 일에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원들이 업무에 의욕을 가지고 의견을 솔직하게 제시하려면 직원과 리더는 평등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없다면 리더가 여러분의 의견을 마음껏 제시해 주세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직원들은 그가 연기하는 깨어있는 리더의 역할에 맞춰줄 뿐이다. 그리고 관계의 소통은 내용의 소통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보편적이다. 커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만한 아주 전형적인 소통의 갈등 장면을 살펴보자. 남자친구가 화가 난 여자친구를 달래며 말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사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따져 묻는다. 그럼 어디 네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이 장면을 보는 우리는 여자친구의 반응이 조금 지나쳤고 또 공격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관계적 언어에서 보면 남자친구의 내가 잘못했어는 사실 너랑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자친구의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는 난 네가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싫어 라는 뜻이 된다. 이렇게 보면 여자친구의 대응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말을 하면 할수록 실수도 많아지니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면 안 될까? 좋지 않은 방법이다. 내용의 소통적인 측면에서 침묵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떤 사람의 침묵은 나에게는 널 설득할 방법이 없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라는 표현일 수 있다. 그렇다면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건 어떨까? 역시 좋지 않은 방법이다. 관계의 소통에 있어서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상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네가 하는 말이 중요하지 않아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역할 기대의 모순을 해결하는 3가지 방법. 관계의 언어적 관점에서 역할 기대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그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든 사실은 역할 기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다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역할 기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는 3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째, 직접 마주하고 관계에 대해 토론해야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관계가 가진 모순은 매우 격렬한데 그 안에는 우리의 가장 깊은 사랑과 두려움이 담겨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를 피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만 가지고 소통함으로써 모호하게 표현한다. 그러나 관계는 피할 수 없고 관계의 소통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난다. 두 사람이 접촉하기만 하면 그들 사이에는 반드시 관계가 형성된다. 관계가 형성되면 관계의 소통이 반드시 존재한다. 관계의 언어만 알면 우리는 두 사람의 단편적인 대화에서 누가 누구를 지지하고 반대하는지, 누가 누구를 폄하하고 화를 내고 있는지 읽을 수 있다. 관계를 직접 논하지 않아도 침묵하거나 화제를 돌린다 해도 내용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 관계의 거울이 된다. 갈등을 피하기는커녕 더 격화되고 오해는 깊어지며 갈등과 모순을 해결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 둘째, 관계의 언어를 이해하고 나면 관계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그의 말에 대응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다. 당신은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래요? 아내가 물었을 때 남편이 아내의 관심사가 돈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것이었음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여보, 그게 아니라 나도 말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동의하지 않을까봐 걱정돼서 그랬어. 그럼 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돼버리니 말이야. 이것이 바로 관계적 반응이다. 셋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어떻게 하면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관계에서 긴장감을 느낀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모든 사람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끝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더라도 이 같은 방법은 갈등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 수 있고 함부로 의심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